저희가 워낙 목표를 이제 높이 잡아서 저희 이제 민선 6기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노원 국민의 집을 만드는 건데요. 그게 다분히 좀 주관적, 정성적인 거라 목표 달성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할 만큼 최선을 다해 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지방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일, 이런 게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을 정말 이제 혼신을 다해서 해보는데요. 생각보다 자살률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자살을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희가 왜 자살하는지 이제 추적하고 있는데, 대체로는 일종의 생계 빈곤형 자살이 참 많습니다. 생계 비관형이죠. 근데 그거를 자치구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기초노령연금 고작 20만 원 주는 것도 이제 아깝다고 상위 30% 뺐는데, 지금 수준으로 최소한 뭐 한 50에서 한 7, 80만 원 정도는 그 연금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연금을 못 받고 있는 노인들이 전체 노인의 한 절반 이상이 연금 혜택에서 이제 제외돼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20만 원 기초노령연금 고작 그거 받고 계신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동네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위 자살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위 국가에 좀 더 근본적으로 그 복지 재정을 강화하고 복지 시스템 강화하고 노동 분야에서도 실업급여라든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그런 게 조금 더 강화되어야만 동네에서도 조금 일하는 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이나 심폐소생술 사업 등은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같이 하고, 특히 자살 예방 사업은 서울시가 우리 노원구 모델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해서 그런 게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았을 때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종의 심폐소생술 상술교육장을 만들고 있어서 좀 지나면 일종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소위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민주주의나 인권, 평화 이런 가치처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일종의 굳이 표현하자면 그 삽질 이런 보다는 생명을 우선해 놓고 행정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도 보완하는,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저희 노원구가 서울 동북부에 있는데, 이 동북부 지역이 저희 노원을 포함해서 인근 도봉, 강북, 성북 이런 게 대부분 다 일자리가 없고 주거 중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멀고, 그것이 멀수록 이제 주민들의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은 이제 힘들어지고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든 이제 서울 동북권에도 좋은 일자리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침 이제 4호선 차량 기지가 이전하고 그 앞에 있는 도봉 면허시험장도 옮기게 되면 그 일대가 대략 한 24만 평방미터의 아주 넓은, 그러니까 강남의 한전 부지의 한 대여섯 배 이상 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곳에 얼마만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느냐가 우리 노원을 베드타운 노원이 아니라 이제 주거와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노원으로 바뀔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 주체가 서울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될 텐데요. 서울시랑 잘 상의해서 요 인근의 주민들도 일자리 때문에 저기 강남이나 여의도로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청사진을 잘 그려볼까 싶습니다. 대체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스웨덴도 굉장히 척박한 땅인데 1930년대만 해도 스웨덴이
무슨 노사분규로 바람 잘 날이 없고 무슨 뭐 에너지 부유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당시에 스웨당이 집권당에서 일종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국가는 꼭 부자 자식이나 가난한 자식이나 관계없고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관계없이 모두가 다 소중하다 이런 가치로 일종의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을 냈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구민의 이제 거기서 이제 차용을 했는데 그 후로 이제 스웨덴이 그 국민의 집을 거의 한 70여 년간 꾸준히 그 가치를 이어오면서 지금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구 안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그 모두가 이 구민의 집 속에서 소중한 존재여야 하는 것처럼 이제 그 국민의 집에 버금가는 구민의 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씩 국민들이 그런 이제 구정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이 이제 가진 사람은 이제 경제적으로 또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꺼내서 이제 서로 자원봉사해주고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확산이 돼서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동네가 따뜻해지고 그 국민의 집의 열기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시는 바대로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이제 강남 구간 쪽은 소위 이제 국가 재정으로 투자를 했고 요 강북 구간은 당시에 이제 정부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위 민간 자본으로 했는데 전체 평균을 해보면 강남이 킬로미터당 50원이면 여기는 이제 그 2.6배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데 이 강북 구간은 그 민간 자본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간 자본을 유치했지 그 민간 자본들더러 그 코 묻은 시민의 돈 갈취해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민간 자본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그 근본적으로 성립이 잘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그 민간 이제 회사의 대주주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인데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제 연금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운영을 잘하는 건 필요합니다만 그 재원이 이 북부권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북부권의 통행료 수입으로 일종의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는 그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운영 방식을 뭐 다시 국가 방식으로 바꾸든 아니면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서울권과 경기도권의 시민들이 똑같은 이용료를 부담하는 게 형평에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300만 서명 운동을 받고 있는데 엊그제 대략 한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그동안 버티기를 하고 있다가 그 개선 방안을 위한 그 태스크포스 팀에 참여해서 어떻게 요금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다고 굉장히 전향적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영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실현 가능한 요금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제 강남 구간하고 똑같이 요금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 역시 또 다음번 뭐 총선 지나면 또 나몰라라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뿌리를 뽑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인류사 최대 과제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고 그 핵심이 결국 이산화탄소량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대도시가 굉장히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가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과제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뭐 바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재생에너지는 이제 태양광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소규모 이제 태양광 시설을 가능한 모든 곳에 이제 우리 이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또 우리 여기 광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일종의 주민 협동조합 모델 형식 등 이제 다양한 형태로 해보고 있고요. 그 이번에 이제 새롭게 체결한 것은 구 내에 임대 아파트를 이제 민간 자본하고 이제 같이 협의해서 민간 자본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형편이 어려우시니까요. 그분들 이제 월세 내는 것도 막막한데 이런 태양광 등을 통해서 관리비를 또 절약할 수 있는 모델을 이번에 이제 새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일종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려면 가급적이면 그 뭐랄까요, 자원이 쓰고 버리고 매립하고 이런 것보다는 재활용하고 또 뭐랄까 생산의 거리를 가까이 해주고 자동차를 타기보다는 자전거를 타게 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걸 이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 소위 전기나 도시가스 이런 거를 저감해 놓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짝 노력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 하고 있는 원전 일기 줄이기 그 사업에 이제 저희 구가 가장 이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뭐랄까요, 그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뭐랄까요, 이태리의 볼로냐나 프랑스의 리비나 뭐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지역 경제의 거의 한 3분의 1까지도 이렇게 가는 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될수록 이제 세계 경제가 출렁일 때 충분히 경쟁력이 증명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매우 낮아서 그 일종의 토대 마중물을 이제 붓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도 그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이제 내년 뽑이면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요. 또 그것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사회적 경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의 일종의 연대체가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연대체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뿌리가 약하고요.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 튼튼하게 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그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오히려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사회적 경제에 그나마 좀 뿌리를 갖고 있는 게 신용협동조합, 지역에 이제 새마을 금고, 또 나름대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이런 뿌리가 이미 조금 이제 착근이 돼 있는 데들, 그리고 이제 노원에서는 이제 의료생활협동조합 이런 것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요. 이런 데들이 이제 다 서로 연계하면서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 이제 노원구가 이제 일종의 보육협동조합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 이런 게 지금 조금씩 서로의 이제 네트워크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일종의 조금 더 진전된 의미의 지역 화폐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하나의 마을 생태계이자 사회적 경제의 순환 구조의 매개까지를 좀 완결해서 이제 아무래도 그 사회적 경제 하면 원주 뭐 이런 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대도시 내에서도 충분히 지역사회 내에 사회적 경제가 일정하게는 오히려 시장 경제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뭐랄까 생활 속에서 증명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토대들이 이제 곳곳에 생기고 있어서요. 이것도 조금 이제 시간이 가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일종의 그 유럽의 일부 모델처럼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다. 그제
신문에도 뭐 그런 모델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 대도시권의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는데요. 저희 구가 인구가 60만이거든요. 동사무소 단위가 마을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동만 해도요, 제일 작은 데가 2만이고요. 큰 데는 4만 5천 명, 4만 7천 명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도 시골에 웬만한 돈만 하는 거죠. 많은. 그런데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대략 이제 그 인구 한 2,000명, 3,000명, 많아야 5,000명을 넘지 않는 정도가 돼야 그렇죠. 일종의 면대면이 가능한 거죠. 마을 공동체 핵심이 결국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살아온 환경을 알고 그 자식이 누군지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마을 주민들과 좀 더 가까운데 그 커뮤니티의 공간과 사람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 이제 동주민센터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일종의 작은 도서관을 마을 공동체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사례가 몇 군데 있는데요. 최근에 그게 이제 한 1년쯤 이제 넘어가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은 책 보고 그 부모들은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볼까? 마을에서 무슨 일을 해볼까? 이런 게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지나가다 한 번씩 들리시고 그런 공동체 모델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공동체의 이제 초기 모델의 주요 매개가 뭔가 확실히 이제 육아와 교육 이 문제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요. 우리 애 어떻게 잘 키워볼까, 우리 애 어떻게 잘 교육시켜볼까로 모이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애들뿐 아니라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동네, 우리 동네의 뭐 가난한 이웃들 이렇게 그 의식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동네에 일종의 옛날로 치면 이제 공동 육아와 같은 방식이죠. 그 공동 육아와 같은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결합한 도서관 그런 뭐 정숙을 요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커피도 한잔 하고 좀 소란해도 괜찮은 그런 도서관 모델이 마을 공동체를 확산하는 주요한 매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게 지금 저희 동네에서 지금 몇 군데 그 실험의 성공으로 이제 정착되는 모델입니다. 이런 게 좀 더 확산이 돼 나가면 거기와 이제 거점인 동주민센터 그리고 이제 구청 이런 데가 일종의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로 연결되면서 확산이 되면 그 소위 우리 마을 단위에서의 소위 신자유주의적 이 가치들이 많이 좀 배격돼 나가고 그 생명과 돌봄과 나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이런 가치들이 그 마을 공동체 속에서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동마을 간호사는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구 단위에서 이제 시범을 한 5-6개 곳에서 해보는데 이제 동마을 간호사 이전에 방문 간호사라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동 단위의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이제 방문해서 이제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 국가에서 하고 있던 이제 그 방문 간호사와 동마을 간호사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그 방문 간호사들이 다 비정규직이었어요. 저희가 그 비정규직을 올 1월 1일 날 이제 소위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 데 그게 이제 최초고요. 이 동마을 간호사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거는 3개월이라도 비정규직을 해보겠다. 원래는 한 1년간 해보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정규직이 일종의 선순환할 수 있는 모델은 그 일종의 이제 입사 과정에서 채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으면요 어지간하지 않으면 노동법상 해고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동마을 간호사는 오히려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뽑았어요.
우리가 19개 동이라 동별 한 명씩 뽑으라고 그래서 19명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1년간 비정규직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서울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3개월이라도 인턴 과정을 겪겠다고 하고 3개월 인턴 과정에서 5명이 그만뒀어요.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그만뒀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비정규직이 갖고 있는 긍정성이 있다고 보여요. 만약 이분들을 처음부터 다 정규직으로 뽑았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11명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이라도 실험하겠다고 했더니 그 실험 과정에서 아이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만두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채용해서 실험하고 거기서 이제 이분은 충분히 그 직종에 적합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럽의 고용 관행을 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에요. 또 한 번 정규직이면 완전히 그렇죠. 초밥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업무 적합도나 그 부분에 이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검증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고 이런 게 다 휴먼 서비스 업종인데요. 휴먼 서비스 업종일수록 면대면 서비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려운 이웃이 그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어떤 병을 앓고 계셨는지를 꾸준히 관리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정규직이면 차트에는 나와 있겠지만 그 아무래도 관리가 서비스의 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특히 이제 공공 부분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화할 거냐. 그러면서도 임금 부담이 너무 또 커지면 그게 다 이제 세금이니까요. 임금 부담이 또 너무 급격하게 커지지 않으면서 적정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고용의 안정성과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이런 모델을 잘 만드는 것 이런 게 우리 사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주신 내용이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그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자치구의 소위 기준 재정 충족도가 그동안 한 90% 내외여서 늘 이제 적자에 허덕였는데 그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를 그것도 뭐 다시 좀 재계산해 봐야 됩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100%까지는 내년부터 채워주겠다고 해서 약간의 숨통이 튀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아진 건 아닌데 그 최근에 국가가 그 무상 보육이나 노령연금 시행을 하면서 그 생색은 정부가 내고 사실상 재정 부담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거의 절반 이상을 떠안는 제도들이 있어서 연간 적자 규모가 거의 한 100억 가까이씩 났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조금은 이제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소위 개발 연대식 이제 국가 구조일 때 만들어놨던 소위 그 재정 배분 구조. 근데 이걸로는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내셔널 미니멈도 조금 더 정비하고 그 내셔널 미니멈의 기초에서 일종의 이제 시민 기본선, 시빌 미니멈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 광역이 책임져야 될 일, 이런 걸 하고요. 기초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오히려 과거보다 심하게 표현하면 액수가 줄더라도 기초가 더 잘할 수 있는 기초에게 과감하게 맡기고 광역이 잘할 수 있는 일은 광역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무슨 소위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다 해야 될 일도 그냥 지방에 그냥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번 기회에 좀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무상 보육 이런 건 전국 어디에 있으나 똑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거야 국가가 다 전액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동네에 기초수급권자가 많이 산다. 그러면 그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자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국가가 모른단 말이죠.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은 구가 전적으로 붙어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근데 그것마저 심지어는 국가에서 무슨 사업 계획을 세워서 매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자율권 없이 그냥 그 매칭에다 돈 대기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예 역할 분담을 좀 이번 기회에 재배분을 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답답할 얘기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헌법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그 민주공화국의 구체에 맞게 여러 가지 자유들을 주고 그런데 이 뭐랄까요?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국가이거나 북한식 독재 구조라면 국정교과서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위 이 다수 정당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용인하고 있다면 역사 교과서 역시 왕조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그 왕조 밑에 있는 백성 중심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서술의 관점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일종의 이제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단일하게 만든다. 이러면 그 다른 시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밀고 가는 저희가 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제 한국 근대사 과정에서의 일종의 친일 세력의 집권, 그 친일 세력의 선거 부정, 그 이후에 군사 독재의 구태타를 통한 집권 이런 것을 결국 미화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렇게들 이제 의심을 갖는 거죠. 또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저는 그 차라리 자유민주주의를 띄어라 그러든지 이걸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의 아베나 북한의 김정은이 가장 좋아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일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 그 다수의 역사학자들 거의 90% 이상의 역사학자들이 반대한다고 그 역사학자 90%를 다 좌파라고 모는 그러니까 나머지 10%는 그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한쪽으로 거꾸로 치우쳐 있다는 걸 스스로 그 증명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예. 민심을 좀 잘 읽었으면 좋겠고 민심을 떠나서 이거는 살이나 도의에 안 맞는 그런 일을 이게 뭐랄까 개인의 가정사를 고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소위 저는 국채를 부정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해놓고 그 이제 언론이 워낙 한쪽으로 편향돼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잘 안 비춰지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비춰지는 야당의 모습은 소위 국민의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밥그릇 싸움만 하는 집단으로 한편으로 매도되는 것도 있고 또 실제 일부 이제 그런 소지를 주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뭐 당내에 여러 가지 정책 노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파가 있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 계파의 싸움이 소위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둘러싼 싸움이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다수가 소수를 포용하면서도 우리가 집권하면 혹은 우리가 야당이더라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국민들에게 좀 더 뚜렷하게 이 불리한 언론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제한되고 그것이 중심으로 되면서도 그 일을 잘할 사람이 총선에 뽑힐 수 있도록 내부에 이제 공천 구조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정작 그 본가지는 안 보이고요. 이 격가지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당에 대한 신뢰나 지지도가 취약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그 당이 국민의
국민에게 국민이 만약에 선택해 준다면 혹은 지금 상태에서 이 소위 3포, 7포, N포까지 얘기하고 이 소위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절망공화국을 어떻게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다수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비전이 국민들에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저희가 민선 6기의 이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노발대발인데요. 노원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인데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조금씩 이제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니만큼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뭐 이제 국가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대목이 없지 않긴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방의 구성원들이 있는 이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잘 만들고 또 그것이 실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과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랑 연대해서 국가 정책을 바꾸는 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보려고 합니다.